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주말 아침의 매일경제 김명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엊그제 대한민국과 브라질의 축구 A매치 평가전 보러 갔잖아요. 그런데 그걸 두고 말이 많습니다. 밀양의 산불이 사흘째 계속되고 있던 시점인데 거기는 둘러보지 않고 가서 축구 구경하느냐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대통령의 자리가요. 꽃길만 걸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세심하게 살펴야 될 게 정말 많다 이런 생각해 봅니다. 대통령의 고민도 이 지점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오늘 6월 4일 토요일 아침의 매일경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실 네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경민 전 국회의원, 신성범 전 국회의원, 유영화 한국외국어대학교 초빙 교수, 그리고 문인철 시사평론가 이렇게 네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여러분과 함께하는 주말 아침의 매일경제 첫 번째 얘기부터 풀어볼게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 이 사안에 관심이 크실 거예요. 왜? 민주당을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작금의 상황에 대해서 지금 바라보고 계실 것 같은데 그 얘기 해볼게요. 중앙일보 사면입니다. 패배한 것도 서럽고 지금 분통 터질 일인데 민주당 내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친문과 이낙연계에서는요, 요 작은 글씨입니다. 이재명 책임져라! 선거 참패 책임져라! 그런 말과 이재명계에서는요, 문재인 정부 난맥상 먼저 평가해야. 야, 이 말도요. 사실 이재명계도 민주당 국회의원들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먼저 문정부 난맥상 먼저 평가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민주당이 국회의원과 당무위원들이 연석회의를 했어요. 한 자리 모인 거예요. 내탁 공방. 서로한테 삿대질 했다는 얘기잖아요. 대선 이어서 지방선거 참패 후폭풍이다. 이낙연과 친문 명분 없는 출마 탓이다. 이재명 의원 왜 나왔냐? 대선 지고 자숙하지. 그런 얘기예요. 개파 모임, 대산회, 광화문 포럼. 이런 것도 있었어요. 아무튼 있었답니다. 해체. 이재명계는요. 자성 중이다. 하지만 직접적 대응은 삼가겠다.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 뭐 그런 거랑 비슷하겠네요. 이재명 의원은 어제 당연하겠지만 연석회의에 불참했어요. 지역 일정이 있다. 왜? 뭐 당선 사례 같은 것도 해야 되니까 그런 거겠죠. 뭐 지역 일정 이유로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자, 먼저 친문재인계 의원들의 얘기를 안 들어볼 수가 없죠. 대체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국회의원이 저희가 49명입니다. 네. 제가 알기로 40명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걸 당에다 전달했어요. 전략공천위원회에서 네, 그 컷오프를 시켰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상. 네. 그런데 그것을 하루아침에 저도 뭐 그 과정을 잘 모르겠습니다. 누군가의 영향력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다시 없던 일이 되고 그래 결국은 서울시장 후보가 되지 않습니까? 당권에 도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그 문제는 뭐 상식적인 판단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좀 여러 가지 논의의 흐름을 봐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뭐 어제 정도 어떤 좀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했는데 이번 당권은 다시 도전하지 않는 것이 더 상식적이다, 합리적이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신경민 의원님. 고상하게 표현해서 지금 민주당 상황이 점입가경이지 대부분의 주변 분들은 예전에 김종인 위원장이 했던 표현 아사리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요. 네. 뭐 어저께 상황, 어제 그제 상황이죠. 그런 건 지금 초입 단계고 이제 이게 다음 주, 그 다음 주 어떻게 전개될지 뭐 전혀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요? 네. 지금 어저께는 일단은 이제 새로 들어온 의원들은
신입 인사를 안 했는데요. 다들 관심을 가졌을 테지만은 어제는 의총과 당무위원회 연석 합동회의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2기 비대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라는 어떤 방향, 사람 이름까지는 사람 이름이 언론에 거론되고는 있지만 사람 이름까지는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단계는 아직 아닌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구성의 방향 이런 거 정도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당연스럽게 매우 자연스럽게도 마찬가지 얘기지만 왜 졌냐? 그리고 3월 9일 날 대선 이후부터 6월 1일까지를 정리하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것이다라고 짐작을 했죠. 어저께는 일단 친명 의원들은 일단 침묵 모드로 전술 전략을 짠 거고요. 친명이 아닌 다른 의원들은 이번에는 좀 할 말을 하자. 3월 9일 날은 우리가 너무 경황이 없고 0.73%라는 정말로 짐작할 수 없었던 예측하기 힘든 수치로 졌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 그 뒤로 바로 선거 모드로 들어갔기 때문에 또 할 얘기를 못했지만 이제는 좀 얘기를 하자 하는 분위기가 당내 특히 의원들 사이에 팽배했습니다. 그중에 일단이 터져 나온 거지 전부 다는 아니고요. 그래요. 아마 이제 친명 의원들이 뭔가 얘기를 시작하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반박을 시작하면은 이건 거의 저는 아살이라고 표현을 금방 앵커께서 하셨는데 아살이라기보단 아살이는 너무 폄하하는 얘기고 죄송합니다. 일단 하여튼 공방을 치열하게 해서 방향을 정해야 됩니다. 또 어정쩡하게 또 간다고 그러면은 정말로 미래가 없는 그런 공당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번에는 좀 제대로 공방을 해가지고 그 공방도 은밀하게 하지 말고 공개적으로 해서 국민들이 보기에 어느 쪽 얘기, 어떤 사람 얘기가 맞는 거고 어떤 사람 얘기가 억진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은밀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사람끼리의 다툼인 것 같다, 자리를 놓고 싸우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줘서는 안 되죠.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아마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 시청자분들 중에요. 어머 어떡하지? 지금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데 앞으로 더 볼썽사나운 모습이 연출된다고? 빚어진다고? 하니까 아마 더 걱정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어제 연석회의에서는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친문재인계와 또 당내 참 이낙연계도 있어요. 개파라는 게 참 뭔지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낙연계. 왜? 대선 때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이 있으니까 이낙연계가 있겠죠. 그중에 한 의원이 실명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이 기사에는 나와 있습니다만. 신성범 의원님. 이재명 책임론을 거론하는 과정에서 어제 이런 얘기 나왔어요. 그 워딩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왜 아무것도 모르는 박지원을 위원장 자리에 앉혔냐? 라면서 이재명 의원을 또 공격하기도 했어요. 갑자기 불똥도 박지원 위원장한테 튑니다. 박지원 위원장 26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를 했는데 알려지기로는 거의 상식처럼 돼 있는 게 이재명 고문이 추천해서 어떻게 보면 이재명 고문의 당내 역할을 대신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으니까 나오는 건데 저는 과도한 좀 책임 추궁이라고 느껴지는 게 당내에서 이런 소리가 좀 나왔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런 취지죠. 깜도 안 되는 젊은 사람을 앉혀놓았다. 그리고 왜 본질적인 이야기는 박지원 위원장이 했던 말 그럼 왜 저를 뽑아서 이 자리에 앉혀놓았습니까? 라는 그 질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민주당 주류에서는 어떻게 보면 2030 여성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상징적 존재, 얼굴로 박지원 위원장을 데려놨는데 그 얼굴이 인형이 제대로 된 소리를 하니까 싫어했던 건 아닙니까? 그걸 내치고 싶었던 거고. 그러니까 석 달밖에 안 된 박지원 위원장한테 내부 총질의 책임을 물어서 물론 정치적으로 미숙한 것은 분명히 있었어요. 하지만 박지원 위원장이 했던 소리가 틀린 소리인가요? 맞는 소리였잖아요.
근데 강경 뭐 개혁의 딸인지 뭔지 모르는 강경 지지자층들을 위해서 저렇게 통박당하고 쫓겨나듯이 자진 사퇴하지만 물러나는 저 모습은 제3자들이 보기에는 저거야말로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모습이다라고 제 눈에는 그렇게 비춰져요. 사실 그 지적에 조금 더 첨언을 하면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언론들의 분석이었는데 중간에 이제 지방선거 기간 때 그것도 선거운동 13일간의 열전 그 기간 때 사과했잖아요. 박지원 위원장이. 그런데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대선 때는 있지도 않았어요. 박지원 위원장이. 근데 대선 이후에 합류한 비대위, 비상대책위원장,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합류한 박지원 위원장이 왜 사과를 하느냐. 사과해야 될 사람들은 따로 있는데 라는 게 언론들의 대체적인 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 볼게요. 그다음에 한국일보 사면입니다. 이재명 침묵. 사실 이재명 의원도 뭐 할 말은 많겠죠. 친문재인계는요. 선거 책임론 연일 포화. 일부 언론에서는 이제 섬뜩한 표현이지만 십자포화를 막 퍼붓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친명은 반격 집회. 앞서 우리 신경민 의원님 얘기 딱 나오네요. 지금은 참고 있지만 앞으로 반격할 거다. 가만히 이런 비난을 앉아서 당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한국일보도 그 기사를 싣고 있습니다. 대선 패배 한 달 만에 출마가 원인이라는 게 친문재인계, 이낙연계 의원들의 공통적인 지적인 것 같아요. 또 송영길, 이재명만 책임 있냐? 송영길도 책임 있다. 누군가의 영향력으로 출마했다. 허허. 쉽게 말하면 이거 뭐 보이지 않는 손 뭐 그런 거잖아요. 전 전략공천위원장 이원욱 의원입니다. 전 전략공천위원장도 친문에 가세를 했습니다. 친명계 의원들 정면 충돌 일단 피하며 일단은 이란 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이긴 합니다만. 일단은 피했어요. 원인이 한두 명에 있는 거 아니야. 쉽게 말하면 그거잖아. 너는 책임 없냐? 그런 겁니다. 당내에 내 탓 공방의 자성론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유용하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어제 뭐 정말 민주당이 시기가 정말로 빨리 돌아갔어요. 뭐 연석회의 또 박홍근 지금 대표 권한대행은 중진들과도 만났어요. 근데 지금 이제 관심사는 8월로 예정된 전당대회를 조금 앞당겨 치를 것이냐 하는데 대체적인 의견들은 그런가 봐요. 전당대회를 준비하려면 최소한 물리적으로 한 10주 정도 필요하다. 2달 넘게. 그런 얘기가 나와서 현재 그냥 8월 전당대회 쪽으로 이제 기우는 것 같아요. 분위기는. 그런데 전당대회가 시점이 7월이든 8월이든 지금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 유영하 교수님. 네. 이재명 의원이 당권에 도전하는 건 예견된 수순입니까? 제가 봤을 때도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지금 이 핵심은 뭘까요, 그럼 이 핵심? 행태를 보면서 네. 그러니까 이번 지방선거 때도 투표율이 저조했잖아요. 광주 같은 경우는 37.7%.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대선 때 이재명을 찍었던 사람들이 안 나갔단 말이죠. 그나마 인천과 경기는 나가준 거죠. 네네. 근데 이 상황을 보면서 선거 끝난 다음 날 아침부터 책임론을 공방에 쌓여 있는 민주당을 보면서 당원들과 지지자들 국민이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민주당 멀었구나 진짜. 민주당 변화하고 쇄신해야 된다. 개혁해야 된다. 아마 이런 생각을 더 가질 것 같습니다. 저거는 누가 상식적으로 다 보이는 거 아닙니까? 당권 투쟁이잖아요. 계파 간의 갈등이잖아요. 자신들이 정말 대선과 지방선거에 책임이 있고 자성하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한다면은 그러면은 저런 얘기들을 하겠습니까?
자성 모드와 반성 모드에 들어가야죠. 아니 진짜 반성하고 성찰하면 자기 국회의원직 버려야죠. 그런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너 때문에 졌다. 너 때문에 졌어. 네가 왜 나왔니? 이러한 그것도 선거 진 바로 다음 날부터. 그거는 결국은 8월 전당대회를 겨냥한 당권 투쟁이라고밖에 저는 안 보인다는 겁니다. 저는 이재명 그 신임 당선인인가요? 의원으로 불러야 됩니까? 네. 예. 보궐선거니까 바로 의원이 됩니다. 아, 네. 그러니까 네네. 이재명 의원하고 이재명과 가까운 사람들이 지금 발언을 안 하고 있는데 저는 잘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민주당의 국회의원들도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지만 이 당이 전에같이 개파 간의 알력과 합종연행, 힘 이런 세력 이런 거에 의해서 당이 진행된다고 생각하면 천만의 오산입니다. 바뀌었어요. 아. 당원들입니다. 아하. 그렇죠. 당원들이 이제는 심판하고 당원들이 얘기하고 아. 그걸 일부 이제 쪽에서 뭐 강성당원이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열혈 지지자들이죠. 권리당원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들이 판단하고 그들이 결정하게 해야 되고 그들이 심판도 받아야 되고 그러려면 제가 봤을 때는 전당대회를 좀 가능한 앞당기는 게 중요하죠. 지금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 아까 신 의원님 말씀대로 다음 주에 더 이게 격화된다 그러면 뭐 당이 제대로 굴러가겠습니까? 이제 국회 교섭단체라든가 뭐 국회의장 또 이제 상임위원회 협상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 뭐 힘이 생기겠어요 도대체? 맨날 저렇게 그냥 니탄내탄만 하고 있으면. 네. 그래서 저는 이재명 측도 조용히 하고요. 그리고 이낙연계도 좀 조용히 하고 아하. 미국 가신다 그러니까 이제는 당원들이 전당대회에서 심판하면 되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나오든 의원이 나오든 누가 나오든 홍영표 의원이 나오든 간에 누가 나와서 당신들이 맞아라고 해서 또 거기 뭐 대의원들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니까 구성이 그렇게 해서 당을 정비하면 되는 것이지 그 전에 이건 다음 날부터 그냥 니탄내탄하면서 저 싸우는 저런 모습이 아이고 민주당 멀었구나 네. 이런 생각을 당원들이 더 하게 되고 아마 민주당에 대한 개혁과 쇄신 변화 이런 부분들을 더 요구하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용화 교수님의 바람과는 다르게 앞으로의 당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커 보여요. 일단 8월 전당대회를 예정대로 8월에 치른다고 쳐요. 그러면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당대표, 물론 당대표 자리를 거머쥐고 싶겠지만 뭐 이점이 있나? 당대표 되면? 앞으로 큰 선거도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큰 선거가 2년 뒤에 있습니다. 바로 국회의원 뽑는 총선이 있어요. 문인철 평론가님. 예. 바로 8월에 전당대회 때 당대표 되는 사람이 2년 뒤 총선 공천권을 거머쥐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더 격화되는 측면도 있죠. 그런데요, 정치가 있는 곳에는 항상 권력 투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권을 잡은 여당은 1인자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권력 투쟁이 좀 밑에서 이제 이렇게 투쟁하는 이제 경향이 있고요. 그런데 패배한 야당에서는 드러내놓고 이제 권력 투쟁을 합니다. 정치가 있는 곳에 권력 투쟁은 없을 수가 없거든요.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2년 후에 총선이 있거든요. 이번에 당권 경쟁에서 지는 쪽은 공천을 못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즉 정치적 생명이 끊어지는 것이죠. 아하. 그래서 본인이 살기 위해서 친이든 친명이든 뭐 친문이든 뭐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이렇게 투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본인의 생존을 위한 정치를 위한 가는 길이죠. 그러니까 이 정치라는 게 참 낭만적인 게 아니라 정말 치열하거든요. 누가 당권을 잡는 따라서 내 정치 생명이 결정이 된다. 그럼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세게 말하고 또 본인 쪽에서 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다 보면은 이렇게 싸우는 것은 계속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아직도 2년이 남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상당 기간 만약 선거가 또 빨리 있다면 이거 정리를 민주당에서 더 빨리 할 텐데 시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 조금은 더 시간이 좀 더 걸리지 않겠느냐. 아하. 싸우는 시간도 더 필요하고요. 우리가 여행을 가면 예전에는 좋은 곳을 막 여러 곳 보려고 했는데 네. 요즘 트렌드를 보면은
가끔은 몇 시간을 이렇게 멍 때리는 시간도 갖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불멍, 물멍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본인 좀 마음도 정리하고 그래서 민주당한테는 이런 멍 때리는 시간도 있고 또 아픈 만큼 성숙해졌단 만큼 그런 또 고민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 과정은 서로 싸우는 그것을 계속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다음 기사 볼게요. 그런데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점이 지금 불거지는 게 경향신문 3면입니다. 어제 연석회의 모습이에요. 국민의례 하면서 소속 의원들은 무슨 생각했을까요? 갑자기 속내가 궁금해집니다. 머릿속이 궁금해져요. 자, 보세요. 이낙연, 정세균 대선 때 뛰었던 분들이죠. 개파 모임 해체해라. 친 이재명계에서는요. 이재명 책임 말 안 된다. 그냥 신경민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개파가 있긴 있어요. 민주당에. 근데 개파 모임 해체 맞는 말처럼 보이긴 하지만 이게 쉽습니까? 말처럼? 뭐 어저께 아침부터 이렇게 뭐 모임 같은 걸 해체하고 폭파하겠다 하는 문자들이 많이 돌았거든요. 근데 이재명계는 뭐 아직 침묵이기 때문에 사실 이재명계가 지금 뭐 한 두어 갈래가 있는데 뭐 아무 얘기가 없고 지금 나머지 쪽 개파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 모임들이 지금 해체하고 폭발을 하겠다는 선언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지금 정세균 계는 아예 기자회견까지 했더라고요. 근데 열심히 모이는 데가 몇 개가 있긴 있죠. 이심전심 모이는 586 모임도 있고 옛날 김근태 계라고 그러는 GT계도 있고 이제 정세균 계는 SK계라고 우리가 부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낙연 계라고 부르는 모임은 이제 전에 작년까지 그리고 재작년, 작년 대선 경선을 하면서 모였던 의원들이 있는데요. 그 모임은 뭐 개파라고 얘기하기는 뭐 끝나고 나서 그냥 연락 정도 하는 정도 수준인데 그것도 해체하는 게 어떻겠냐 그래가지고 해체를 했어요. 아하.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하여튼 개파 뭐 내지는 뭐 개파 비슷한 모임들은 대충 해체 선언을 했는데 친명계는 현재까지는 아무 움직임이 없습니다. 어저께 그 의총에서도 침묵 모드를 했고 그 개파 그 부분도 조용히 있고 개파가 아닌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니까 친명 쪽에서 반격을 할 것 같으니까 미리 지금 선제 공격이라고 그럴까요? 선제 대응을 한 거죠. 네. 그런 정도의 의미가 있는데요. 저는 이건 전혀 앞으로 그 임팩트가 없다고 봅니다. 실현 가능성도 없어요? 자기들끼리 모이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아. 그리고 요즘에 SNS로 다 만나는데 아니 뭐 선언하고 기자회견이 아니라 뭐 별 선언을 다 하고 광화문 광장에 가서 선언을 해도 자기들끼리 모이는 걸 그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건 방법이 없죠. 그리고 몰래 만나는데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아무 방법이 없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정말로 공개적, 공식적으로 토론을 하고 네. 거기서 국민들이 공감하는 것을 도출해내고 처방을 내고 현실적 처방을 내야지 낭만적이고 이상적인 얘기 100번 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정말로 뭐가 잘못돼서 정말로 뭘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이걸 지금 해야 되는 단계에 진입을 했고요. 네네. 예, 민주당이 사실은 이제 위기 속으로 점점 한 걸음 한 걸음 더 이미 들어섰고 아하. 더 큰 위기 속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신성범 의원님, 물론 상대당의 일이긴 합니다만 그런 지적도 있는 것 같아요. 앞서 박지원 위원장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선거 끝나자마자 다음 날 바로 비대위가 총사퇴하고 90도로 허리 숙여 사과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그런 얘기했어요. 죄송합니다.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뒤바꿔 말하면 왜 선거 전에는 그런 말도 안 하고 그걸 몰랐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겼다면 개파 모임도 그대로 가고 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정치인도 인간이기 때문에 친소 관계가 있는 거고 특히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과정에서는 어느 정도의 저런 모임은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은 의미가 없는 그런 형식이 된 거죠. 지금은 무슨 옛날처럼 뭐 개파 보스가 공천권과 정치 자금, 일본은 아직도 그런 식으로 한다는데 우리는 불가능한 구조가 됐습니다. 의미는 별로 없고 민주당과 상황과 관련해서 제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적어도 2달간 기회가 있는 건데 저는 민주당의 총체적인 정책 노선하고 정치 노선을 두고는 좀 어떻게 보면 치열한 뭐 논쟁이랄까 정말 경론을 벌여서 할 부분이 있다. 제 눈에 띄는 대목은 이거예요. 광주에서 투표율이 37% 나왔어요. 여기에 네. 대해서 광주 사정을 잘 아는 이낙연 전 대표가 이것은 민주당의 정치 뭐랄까 탄핵 선거라고 표현했는데 네네. 왜 그런 표현이 나왔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민주당에 실망한 광주 시민들이 투표장에 안 나왔고 그 여파가 수도권에 하는 호남 출신들이 투표장에 안 나왔기 때문에 민주당이 패배한 거예요. 또 심지어 석 달 전에는 그 80%가 넘어서 광주가 전국의 투표율 1위였어요. 아, 그래서 그래요? 30% 떨어진 거. 그럼 전국 2위였던 전남이 58.5%로 떨어졌다는 대목을 민주당이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아. 그리고 거기다가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보면 3명 다 전남, 전북, 광주시장 후보 다 15%를 훨씬 뛰어넘었고 그다음 비례대표들이 쫙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대 당에 의해서 구멍이 뚫린 거다는 대목 하나. 두 번째는 경남 김해 시장이 12년 만에 다시 말하면 2009년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서거하시고 나서 2010년, 18 선거 전부 다 민주당이 시장을 했어요. 이번에는 국민의힘 시장이 15% 차이로 당선됐어요. 허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민주당이 그렇게 기대던 노무현 효과마저도 13년이라는 세월 속에 퇴락했다. 이런 대목을 좀 잘 봐야 된다. 아하. 또 하나는 네. 작년에 아시는 대로 4.7 재보선, 올해 3.9 대선, 6.1 지선 이어지는 일련의 흐름을 왜 이렇게 됐느냐. 말을 바꾸면 왜 5년 만에 정권을 빼앗겼느냐. 적어도 민주당이 지금 주류가 갖고 있는 생각과 사상 그리고 그들이 바라보는 세계관으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는 게 공론처럼 형성되고 있는 거예요. 아하. 그렇잖아요. 그리고 대통령 선거 때는 0.73%, 24만 표 차이로 졌지만 이번에는 몇 표 차이로 졌습니까? 광역단체장 표를 종합해보면 1,099만 표를 얻었어요. 1,199만 표. 국민의힘의 도의사 후보들의 광역 후보 네. 1,199만 표. 민주당의 광역단체 후보들 모은 표를 다 합하면 976만 표예요. 아하. 10%포인트 차이가 난 거예요. 석 달 전에 대통령 선거에서는 0.73. 석 달 후에 85일 후에 지방선거에서는 10%포인트 차.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민주당이 정말 무슨 당권투쟁도 필요한 건데 당권투쟁의 내용적 요소로는 정치 노선 싸움을 치열하게 한번 해봐야 돼요. 민주당이 갈 길. 네. 2년 후에 2024년 4월 총선 때 국민들에게 무엇으로 윤석열 정부의 실패, 정책 실패나 실수 말고 우리 민주당에 무엇으로 표를 요구할 것인지를 정해야 돼요.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은 더 그런 감정이시겠지만 지지하지 않으시는 중도층들도 지금 민주당 상황이 심각하구나 그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다음 기사 볼게요. 그런데 민주당 관련 얘기는 또 남아 있습니다. 조선일보 사면입니다. 친문 이재명 공천과정 조사. 이재명 의원 인천 계양을 나온 그 공천 과정도 조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친 이재명계는 마녀 사냥하지 말라.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관련해서 김종민 의원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 친문계입니다. 김종민 의원. 김종민 의원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선거가 이게 이렇게 어떻게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정말 참사가 됐는데 그 가장 큰 원인이 이재명
송영길 두 분이 한 달 만에 출마한 게 하면 되죠. 저는 이 선거라는 게 그런 겁니다. 네. 대통령 선거에 졌으면 적어도 몇 달 네. 자숙하고 성찰하고 그러면서 이 선거의 의미를 존중해 줘야 돼요.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에 졌어요. 근데 그걸 주도했던 두 분이 다시 또 당의 전면에 나선다? 그러면 민주당이 국민들한테 더 큰 심판을 받죠. 이야, 지금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고 우리 유용화 교수님 얘기 들어볼게요. 동아일보면입니다. 이재명 전략 공천한 적 없어. 누군지 아시겠죠? 이재명 뜻대로 비대위가 결정한 듯하다. 누구 얘기냐? 민주당 이원욱 전략공천위원장의 주장이에요. 자기도 모르는데 공천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전략공천이. 유영하 교수님. 아니 그럼 뭐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는 거 이거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거 진짜 점입 가경입니다. 아니 저분들은 뭐 책임이 없나 봐요 전혀. 아하. 예? 대선하고 지방선거 민주당 패배한 부분에서 책임이 없나 봐요 그냥. 참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물론 이재명 의원이 여러 가지로 책임질 문제가 있겠죠. 그건 차분히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 그럼 민주당에서 당 대표를 맡았던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어떤 책임이 있는지, 박지원 공동위원장이 어떤 책임이 있는지, 비대위원들이 결국은 이제 공천에 깊숙이 관여한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공개적으로 토론도 하고 투명하게 얘기하고 그런 절차들을 밟아 나가야 그 다음에 민주당이 어떻게 살아나갈 건가를 얘기하는 것 수순이잖아요. 그걸 김종민 의원입니까? 그걸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저렇게 그냥 뭐 선거 끝난 지 며칠도 안 됐는데 이재명 공천한 뒷조사를 해야 된다? 아니 그럼 그럼 검찰에 한동훈 장관한테 맡길 겁니까? 조사해야 된다 그러게? 예? 저런 식의 접근법이 참 일반 상식적으로 좀 잘 이해가 안 간다. 이제 좀 여러 가지로 이제 뭐 향후에 이제 공천 문제도 있고 당권 문제도 있으니까 자기의 보위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저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좀 냉정을 찾고 과연 민주당이 왜 졌는지 그 부분에서 자기들 지역구 가서 물어보면 다 알 거예요. 주민들한테.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면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자기가 버릴 건 뭔지 그것도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민주당에 계신 분들이 내가 버릴 게 뭔지. 그리고 영구하게 오랫동안 그 권한을 계속 갖고 갈 것인지 내가 버림으로써 뭐가 얻어질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저렇게 하니까 이 언론에서는 원래 이제 상당히 막 대립하고 그러면 좋아하잖아요. 기사 신난 거예요. 그냥 싸움 구경 제일 그렇죠. 재밌다고 하잖아요. 그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그러면 그냥 막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은 그냥 앉아서 서로 이제 싸움질하는 정당으로 이렇게 전락해 가는 거죠. 예.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는 결국 당원들이 결정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전당대회를 하면 막 토론도 열릴 거 아닙니까? 당대표 후보자들이 TV에 나와서 네가 잘했니 못했니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설득력 있게 하고 그러면서 당대표를 뽑는 과정들 그런 개판이 그런 거 말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 개판은 수장이 활동 안 하면 없어집니다. 수장이 활동 안 하면. 정세균 전 총리 지금 뭐 노무현 재단 이사장 맡고 있죠. 또 이낙연 전 대표는 미국 가신다고 그러잖아요. 수장이 활동 안 하면 밑에서 그냥 뭐 만나겠죠. 만나봐야 힘도 못 쓰는 것이고 그렇게 수장들이 결정하고 수장들이 예를 들면 자기들이 선당후사 차원으로 뒤에서 도와주고 이런 모습들 좀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민주당 입장에서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에서 그런 얘기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사실 어제 일부 조간신문에서는 그 얘기를 다뤘습니다만 뭐 일부 계파 모임을 해체한다는 말이 나왔지만 사실 민주당 상황을 제3자적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은 이 사안이 궁금하실 수도 있어요. 뭐냐?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민주당 내에 강경 초선 모임이 있습니다. 철험회. 철험회가 뭔지 저희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강경파 초선 모임 철험회. 뭐 대표적인 분들만 저희가 얼굴을 이렇게 딱 공개했습니다. 한 10여 명 된다고 언론 보도로는
나오고 있어요. 김용민 의원, 최강욱 의원, 김남국 의원, 황운하 의원 등등등 10여 명. 철험에 대해서 민주당이 당무위원, 국회의원, 연석회의, 중진의원과의 박홍근 원내대표 또 대표 권한대행의 이 간담회, 의원총회 이런 데서 철험회를 저격했다는 말은 기사에 한 줄도 안 보여요. 대선 패배 후에도 이 사람들은 검수완박, 한동훈 청문회에서 엉뚱한 3M, 이모 교수를 이모, 결정적 헛다리였다고 언론들은 보고 있죠. 문인철 평론가님. 예. 철험의 이야기가 의원들 사이에 나오면 이제 파국이 될 거예요. 아하. 그런데 이제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우리 유영학 교수님께서 그 이재명 의원 공천 과정을 조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한테 그걸 뭐 조사시킬 거냐. 그건 아니지 않나 했는데 한동훈 장관은 지금 검사가 아니죠. 그리고 민주당에서 한동훈 장관한테 뭐 의뢰를 할 리도 없고요. 그래서 엉뚱한 이름이 나와서 이제 그걸 한번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철험에는 정말 민주당 내에서 최고의 강성 세력이죠. 그리고 지금 원내대표도 그 철험에서 밀어줘도 됐다고 이렇게 나오는 보도까지 있을 정도로 재변에 이렇게 힘이 셉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선거 패배 원인을 두고 이재명 의원과 송영길 후보에 대해서는 막 이야기하고 있어요. 친명에서는요. 그리고 친문에서는. 근데 친명에서는 또 거기다 반발로 문재인 대통령 정책까지 지금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개별적으로는 안 가고 있습니다. 철험회랄지 어떤 구체적인 어떤 특정 개인에 대한 이야기까지는 안 가는데요. 만약 철험회를 공격하는 어떤 상황이 된다. 그러면은 그것은 정말 민주당 내부가 격화된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저는 분당 이야기까지 나올 수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철험의 문제점을 많이 이렇게 제기하는 민주당 의원들도 거기까지는 아직은 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만약 분당을 가고 온다면은 지금부터 바로 저런 이야기도 했겠죠. 그래서 지금 단계는 그 단계는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가 준비를 해본 이유가 친 이재명계의 좌장이라고 불리는 정성호 의원이 뭐 언론 인터뷰에서 그랬어요. 민주당이 검수완박법을 너무 몰아붙인 것도 민심을 잃은 원인이다라고 진단한 게 있어서 한번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다음 기사 볼게요. 다음 기사 보면 이 인물이 튀어나옵니다. 동아일보면입니다. 김동연, 당이 선거 때 발목 잡은 부분이 있다. 여러 가지 기억나시죠? 김포공항 이전 문제 갑툭튀. 아마 그런 걸 염두에 둔 말일 것 같아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의 지지율이 이제 20%대로 폭락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외부 변수들이 있었습니다. 예. 예, 뭐 또 이런저런 일로 또 당에서 했던 일로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했을 때가 조금 제 지지율을 같이 좀 위협을 느꼈을 때가 있었으니까요. 당이 별로 도움이 안 됐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뭐 저 도움을 주신 것도 많았지만은 예. 또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또 힘든 상황을 또 만들기도 했었죠. 발목 잡은 것도 있었고 그렇지만 뭐 그건 뭐 제 통제 바깥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이제 받아들이면서 그냥 뭐 정면 돌파식으로 제가 뚫고 나가겠다 이런 생각을 해줬습니다. 그래요. 그런 외부 변수들이 조금 어려운 상황을 만들 때가 몇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이제 저런 얘기를 한 건 나름대로 이 어조는 순화됐지만 마음에 담아뒀던 얘기를 한 거예요. 신경민 의원님, 이번 경기지사 선거는 뭐 언론들 표현이 다 극적 드라마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출구조사 때부터 10시간 지고 있던 김동연 후보 막판 10분 만에 역전했어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 나옵니다. 이번에 선거 때 이재명 후보, 당시 총괄선대위원장, 뭔가 손절, 약간 거리두기 했던 게 신의 한 수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와요. 김동연 지금 이제 당선자죠. 경기지사로 경선에 뛰어든 것 자체가 이재명 당시에 그때는 낙선인 신분이었을 거예요. 도움이 없이는 거의 뭐 불가능한 얘기죠. 그때 이미 이재명 캠프에서 굉장히 핵심적 역할을 했던 몇 분이 경선 출마를 선언을 이미 한 상태였고 그분들 중에 하나로 갈 것이다라는 예측이 그 당시에 지배하고 있을 때 갑자기 김동연 카드가 툭 들어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마지막 단계에 물론 그 합당이라는 절차를 밟았죠. 그래서 캠프를 꾸리면서 경선에서 승리를 했고 이제 진짜 캠프를 꾸릴 단계에도 사실은 새물결당이라는 게 실체가 거의 없는 당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진짜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몇 분만 캠프에 들어왔고 나머지는 전체가 다 이재명의 사람들로 채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캠프에 김동연 후보가 얹혀 있는 뭐 그런 상황이었죠. 뭐 그건 뭐 그 관여했던 사람들은 아는 공지의 사실이고요. 그건 비밀도 아니고 언론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이재명의 그 노선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였는데 그 거리두기가 조금씩 또 진행이 됐어요. 그러다 결정적인 게 이제 김포공항 이전 문제였죠. 김포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당신의 입장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김동연 후보가 그 당시에 말을 아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걸로 봐서는 그렇게 나왔어야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내 공약은 경기 남부에다가 뭐 공항을 만드는 거였고 김포는 오히려 그건 아니다. 김포 그 폐항 문제하고 나는 뭐 전혀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빠져나왔거든요. 근데 그와 다르게 송영길 후보 같은 경우에는 나와가지고 뭐 같이 기자회견하고 김포공항 이전 내 평소의 소신이었다 뭐 이러면서 적극 가담했거든요. 그러니까 탁 두 사람이 비교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아니 이건 뭐지 하면서 아마 지금 밖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섭섭한 얘기들이 오고 갔을 개연성이 꽤 있습니다. 하여튼 그러면서 거리두기가 이 사람은 이재명 후보와의 거리두기가 분명하구나라고 하면서 그게 득표 전략으로 연결됐고 그게 신의 한 수였다라고 그러는 평가들이 있습니다. 야, 이게 저간의 사정을 들으니까 야, 진짜 그런 일이 있었는 줄 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신성범 의원님, 오히려 상대당의 얘기니까 오히려 제3자적 관점에서 수월하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볼게요. 대선 패배 이후 그리고 지방선거도 진 이후 친문재인계에서는 사실 구심점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김동연 경기지사 당선이 물론 경기지사로 발이 묶여 있긴 하겠습니다만 혹시 친문 갈 곳을 잃은 방향 잃은 친문재인계 의원들이 앞으로 김동연 지사 쪽과 손을 잡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는 있다고 보죠. 그러니까 의원들 입장에서는 다음 대선 후보 5년 후에 있습니다만 대통령 후보군을 생각할 때 김동연 지사 당선인을 당연히 염두에 두겠죠. 저분은 왜 당선됐습니까? 어떤 힘으로?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스럽지 않았다는 대목이 중요한 거예요. 초반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전 지사의 등 뒤에 숨는 모습 보였지만 중반부터는 자기 나름의 색깔을 내려온 노력한 지점이 보였던 거예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지사가 되는 순간 발은 묶이겠죠. 하지만 저분이 이야기한 대목대로 정치 혁신과 정치 교체 수준이 아니라 정치 교체를 이야기했잖아요. 네. 항상 정치 혁신과 정치 개혁이란 말은 너무 퇴색된 의미인데 네. 정치 교체를 이야기했다가 됐으니까 경기 도정을 4년 동안 하면서 정치 혁신을 이룬다면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다면 당연한 민주당 의원들은 여의도에서 수원을 쳐다볼 공산이 크다. 또 하나는 아하. 지난번 놓쳤지만 네.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이재명 후보를 굉장히 비판하는 트위터 글에 좋아요를 눌렀다는 작은 보도가 있었어요. 네네. 물론 누르긴 직접 누르셨는데 실수였다고 해명했지만 그런 대목 자체가 지금 이른바 친문재인 계열들이 갖고 있는 절박함을 나타내는 대목이다. 특히나 문재인 정부의 정책까지도 잘못됐기 때문에 내가 더 손해봤다고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저런 친 이재명계 사람들의 생각이 드러나는 마당에 아하. 친문들은 갈 곳을 잃은 마당에 아마 김동연 지사를 쳐다볼 공산이 좀 크다고 봅니다. 야, 또 그 부분은 지켜볼 대목이 지금 뭐 단언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지켜봐야겠어요. 다음 기사 볼게요. 중앙일보 사면입니다. 야, 지금 당원들도 시끌시끌한가 봐요. 민주당원 게시판도 전쟁이랍니다. 쉽게 말하면 둘로 갈렸다는 거 아니에요. 이상민 의원 쓴소리의 대명사죠. 민주당 내 강경파에 흔들리는 패거리 정당으로 변질했다. 앞서 뭐 강경파처럼의 얘기도 해봤습니다만 유영하 교수님, 뭐 박지원 위원장이 선거 때도 그런 얘기했습니다. 팬덤 정치와 이별하겠다, 대중 정당이 되겠다 했는데 어쨌든 박지원 위원장은 실현되는 모습 못 보고 일단 물러났어요. 팬덤 정치 진짜로 좀 민주당 내 문제입니까 숙제입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그 현대 정치는 대중 정치죠. 그러니까 어떻게 대중적 지지를 얻어내느냐. 그리고 개념이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국민이라는 개념과 대중이라는 개념도 다른데 상당히 대중이라는 것은 다중이라고도 하는데 각 개인을 존중하는 그 개인의 정치적 의사, 표현, 투표권 이런 걸 존중하는 의미에서 이 다중이다, 대중이라는 의미로 이제 현대 정치 의미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중 정치, 다중 정치라는 개념을 우리가 쓰는데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가야만 가는 지도자들만, 가는 국회의원들만 성공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팬덤 정치, 그러니까 열혈 지지자죠. 열혈 지지자. 상당히 적극적 지지자층에만 안주하게 되면은 그 정치인은 성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그 적극적 지지자층들이 또 어떤 정치적인 격변이라든가 대립 갈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 사람들이 있으니까 실제로 그 정치인이 또 존재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소중한 자산이 면도 그렇죠. 있겠네요. 뭐 이게 비슷한 일인지 모르지만 BTS 같은 경우 아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맞아요. 들면요. 절대적이죠. 이제. 그 아미가 막 막아주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비근한 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팬덤이라는 의미가 이해는 가진 게- 속돼요. 이해는 예. 속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좀 균형적으로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상민 의원도 네. 이렇게 강경파다, 뭐 패거리 이런 얘기 민주당 의원이잖아요. 자꾸만 당을 저렇게 강경 세력이다 이렇게 갈라치고 나누는 거 그런 부분들은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많이 그런 얘기를 좀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이승민 의원 뭐 선수도 굉장히 되시고 민주당에서 그렇죠. 지도자 역할을 하시는 분인데 네네. 어떻게 민주당 균형과 통합이라든가 이런 거 할 얘기를 좀 해야지 자꾸만 그러면 뭐 열혈 지지자들은 다 강경이고 그럼 민주당의 적극적 지지자는 호남의 전통적으로 그럼 국민의힘의 적극적 지지자는 TK예요. 그럼 그분들 다 그냥 강경파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역사성이 있는 것이고 왜 지지하는지 이런 걸 잘 균형적으로 봐서 해야 되는 것이 자꾸만 강경파다 뭐 이렇게 자꾸만 나눠치고 분열시키는 거 결코 뭐 좋은 그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문인철 평론가님 얘기 듣고 우리 신성범 의원님께서 추가 발언 요청하셨으니까 잠시 뒤에 1분 정도 시간 드릴게요. 자, 문인철 평론가님. 예. 근데 언론들의 지적은 나올 것 같다. 왜냐하면 이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민주당이 근본적 원인을 진단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쓴소리 기사가 나올 것 같습니다. 팬덤 정치 정말 그 팬덤 정치가 폭넓은 지지층을 갖고 어떤 인물을 지지하거나 당을 지지하면 그건 바람직한 현상이죠. 정말 그것은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근데 지금 민주당 쪽에서 향해 있는 팬덤 정치를 보면 얼마나 극렬하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 자기가 지지한 사람하고 좀 반대된 사람한테는 문자 폭탄을 날리고 또 여러 가지 막 이제 지역구 가서도 막 어떤 해코지를 하는 그런 경우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거기 무서워가지고 그동안 숨죽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폐해가 나오는데 근데 이게 민주당의
어떤 숙제일 걸 때 또 그것마다 다른 것 같아요. 이재명 의원이나 이재명 계보에서는 팬덤 정치를 나름 유리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친문 의원들 쪽에서는 저것 때문에 우리 당이 망친다. 저 극렬 지지층 그 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우리 당이 가야 될 방향을 올바르게 못 가고 엉뚱한 대로 잘못 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죠. 네. 친문에서 이 팬덤 정치를 이렇게 좀 싫어하는 부분. 사실 팬덤 정치는 7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 때부터 나왔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뭐 양념이다. 그 정도로 조금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민주당에서 전체적으로 문제다 그러면 해결하기가 쉬울 텐데 어떤 절반 정도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또 나머지 절반에서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참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번 김동연 후보가 경기지사에 당선이 됐잖아요. 정말 선거공학적으로 보면 강용석 후보하고 김은혜 후보가 단일화가 됐다면 그렇게 해서 나왔다면은 당연히 국민의힘에서 됐겠죠. 그런데 단일화를 하는 것은 바로 이런 팬덤을 조금 경계하고 멀리했던 게 아닌가. 물론 정말 선거는 이겨야지 지고 나서 뭐 그 의미가 뭐가 있느냐 하면 따져봐야 아무 소용도 없지만 그런 부분에 네. 있어서는 국민의힘은 이 팬덤 정치 부분에서 민주당보다 상대적으로 조금 자유롭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신성범 의원님께는 추가 발언이니까 제가 1분만 드릴게요. 근데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려볼게요. 민주당 지지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좀 궁금증 또는 의아해 하실 수 있는 게 5월 9일 퇴임 때까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40% 중반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광주 앞서 투표를 얘기했지만 37.7%예요. 아니 그 지지율만 놓고 본다면 이번 패배 뭐지? 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퇴임하는 전직 대통령 인간성 좋아 보이고 품성이 있어 보이는 전직 대통령이 보내는 마지막 찬사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퇴임 직전까지 40%를 유지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가려졌던 부분이 있는데 5월 9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내려가고 5월 10일 날 출범 이후에 꾸준하게 올라가는 대목을 보면은 네. 제 해석이 아마 맞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팬덤 정치는 현실 정치에서는 약간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요. 이거는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한데 열성 지지층으로 표현해요. 열성 지지층을 갖고 있으면은 굉장한 좀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건 인정을 해야 된다. 다만 중요한 것은 휘둘리냐 안 휘둘리냐 차이예요. 미국도 아시는 대로 공화당이 티파티라고 왜 강경 보수 세력이 나와가지고 트럼프까지 만들어냈잖아요. 하지만 거기에 발목이 잡히면서 중도 확장성에서 멀어지는 순간 바이든에게 뭐 당했다 이런 거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네. 저 보시오. 지금 민주당이 당원이 굉장히 많고 국민의힘보다는 훨씬 많은 지지층을 갖고 있고 또 당원에게 당을 돌려준다는 의미에서 권리 당원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게 강한 지역에서는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는 게 무슨 말이냐? 네, 15초 광주나 남았습니다. 전남 네네. 지역에서는 오히려 권리 당원, 네. 당원 명부만 갖고 있는 당원을 확보하고 있는 당협위원장의 손가락에 따라서 공천이 왔다 갔다 하고 아하. 당내 경선에서 이기고 민심과 멀어지는 지점은 조심해야 될 대목이라는 말씀이에요. 네. 민주당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갔어요. 앞으로 이제 또 주말 사이 어떤 일들이 나올지 좀 봐야겠습니다.